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교과서 28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펴셨나요? 예. 예, 저희 지금 서정갈래 시대순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향가, 제망매가 작년에 했던 작품으로 대체했고, 예, 고려가요인 청산별곡 공부했고, 예, 한시인 송인 공부했고, 가사인 삼인곡을 공부했습니다. 예, 그리고 시조도 원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윤선노의 어부사시사 공부했던 걸로 대체했습니다. 오늘부터는 현대시의 서정 갈래를 시대순으로 공부할 건데요. 예, 그 시작을 열어주는 시인은 어마어마한 시인입니다. 예, 무려 백석이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 수업을 했던 선생님들 많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이 백석을 꼽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대부분의 국어 선생님들은 백석빠입니다. 예,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선생님들이 백석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백석의 시세계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다음 시간에는 본문학습, 흰 바람벽이 있어 본문학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학습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대면 수업에서 학습지와 소단원 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일단 교과서 28쪽 폈으니까 요거 나온 김에 좀 언급하고 싶어서 예, 한번 펼쳐볼게요. 여러분 컨택트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사실은 영화 이전에 소설이 먼저 있었던 작품인데 올해 선생님의 목표가 여러분 삶의 문학이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문학 작품 많이 소개하는 게 선생님의 목표인데요. 이 작품도 정말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작품입니다. 영화를 봐도 좋고요. 사실 소설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영화 먼저 보는 거 강추합니다. 예, 외계 생명체가 왔는데 그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려고 언어학자인 이 여주인공이 그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테드 창이라고 하는 대만계, 중국계 미국인이 쓴 과학자가 쓴 소설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소설입니다. 당신 인생의 이야기. 예, 메모해 놓을까요? 책 왼쪽에 위에 당신 인생의 이야기라는 소설집이 있습니다. 그 안에 너, 내 인생의 이야기라는 소설을 중편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집에 있을 때 넷플릭스에서 아마 이거 무료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택트라는 영화 보고 그 다음에 관심이 더 생기는 사람은 테드 창의 소설집 읽어보는 거 추천합니다. 또 참고로 테드 창에게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 작가, 요즘 여성 작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초엽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예, 이 김초엽 작가의 이것도 메모할까요? 예,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예, 이라는 SF 소설집이 있는데, 예, 그것도 선생님 최근에 읽었는데 여러분 읽어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추천합니다. 예, 그래서 이 외계 생명체와 소통하기 위해서 지구의 언어학자가 인류의 언어와 외계 생명체의 언어 분석하는 장면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지고 있는데요. 자, 진정한 소통이라는 게 결국 언어를 익히는 게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해야지만 가능할 것인데, 예, 그 도구가 바로 문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29쪽 보면 여러분들 예, 문학이 자아 성찰에 어떤 도움을 줄까라는 질문에 아마 아무리 책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도 소설을 읽다가 그 작품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경험, 그리고 비교하거나 비판했던 경험 아마 있을 겁니다. 결국 그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죠. 다른 말로 자아 성찰하게 됩니다. 그런 자아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예,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자양분을 얻게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맨 밑으로 내려와서요. 예, 문학을 통한 소통은 어떻게 가능할까?에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 볼게요. 예, 이처럼 문학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한다. 사실 선생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타인의 삶을 이해하게 하는데 가장 좋은 매개체가 바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힘을 통해서 상호 소통하는 태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다? 예, 문학의 가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오늘 처음 문학의 가치로 그리고 서정갈래의 현대시 파트에서 제일 처음으로 공부할 작품은 바로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백석의 작품인데요. 백석의 작품은 다음 시간에 분석을 할 거고 우리 오늘 백석의 시세계 알아보기로 했죠. 예, 선생님이 준비한 백석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예, 영상 보기 전에 예, 이런 분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어 백석의 작품을 공부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백석은 월북 시인이 아니죠. 사실 고향이 평북 정주니까 자기 고향과 그 만주 쪽에서 주로 활동하느라고 북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희는 1988 년까지 백석이 우리나라 교과서에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창 시절에 백석의 작품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멋지게 생긴 오빠가 만약 선생님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있었다면 그냥 이 외모만 보고도 사랑에 빠졌을 것 같은 그런 예, 모던 보이, 키도 190 센티였다고 해요. 엄청 잘생긴 그런 시인이죠.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1988 년도에 백석이 해금돼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되기 시작해서 1995 년도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97 년도에 고3 이었는데 97 년도에 문제집을 우연히 펼치다가 이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왜 깜짝 놀랐는지는 궁금한 사람은 오늘 수업 끝나고 한번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연밖에 안 되는 시인데 그냥 시 읽는 순간 뭐 대하 드라마 한 편의 미니 일제강점기를 주요 무대로 한 미니 시리즈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그 여승의 처연한 삶이 그냥 눈앞에 그려지는 시를 딱 보고 '이 시인 뭐야? 뭐 이런 시인이 다 있어.'라고 백석에게 관심을 가졌던 게 선생님의 첫 기억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백석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영상 보다가 중요한 부분에서 잠깐 스톱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석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I met this girl in radio. Said her signal was low. She wasn't getting my sound. She kept the volume down. I told her turn up the bass, bass. 그가 곱슬머리를 휘날리고 나타나면 광화문 사거리가 온통 환해졌습니다. 기자 월급 서너 달을 모아야 살 수 있던 200원짜리 양복도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꽃미남. 당시 조선문인 사이에선 아이돌이었다고나 할까요? 자타공인 당대 최고 모던보이 시인 백석의 이야기입니다. 영어, 불어, 러시아어, 독일어까지 유창했던 백석은 푸시킨의 유명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이국적인 풍모에 세련된 교양까지 갖춘 그가 첫 시집을 냈다고 하니 금세 장안의 화제가 됐죠. 백석이 유일하게 남긴 시집 사슴. 모던보이의 세련된 도시풍 감각이 넘쳐났을까요? 그런데
사슴 속 시들은 의외로 반전의 묘미가 있었습니다. 시를 차례로 읽다 보면 마치 고향에서 나고 자란 시인의 성장일기를 보는 듯한데요. 모던보이와는 거리가 먼 토속적이고 구수한 언어와 풍경들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게다가 읽으면 읽을수록 나도 몰래 침이 고일 정도로 맛있는 시의 향연. 당시 일반 시집보다 훨씬 비싼 이원의 가격. 자비를 들여 백부 한정판만 인쇄한 시집 사슴은 출간 당시 이미 희귀본이 되어버렸고 문학 지망생들 사이에선 사슴을 그대로 베껴 쓰는 필사가 유행할 정도였는데요. 그중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 윤동주. 평소 백석의 글을 흠모했던 윤동주는 어느 도서관에서 사슴을 겨우 구하자마자 30편의 시를 단숨에 베껴 썼다죠. Sometimes there's things a man cannot know. 밤이 깊어가는 집안에 엄마는 엄마들끼리 아랫가에서들 웃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윗간 한 방을 잡고 공기놀이하고 주사위 굴리고 꼬리잡기 하다가 홍게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거리다 잠이 들었대요. 이렇게 시인 듯 산문인 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게 이어지는 서술 형식도 이전 한국 시에선 표현된 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느낌이었죠. 시인만큼이나 개성이 넘쳐나던 백석의 시는 수많은 당대 시인뿐만 아니라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후배들의 가슴에 별처럼 새겨졌습니다. 이념도 명예도 필요 없이 단지 고향에 남아 평생 시만 쓰다 이별하고 싶었던 시인 백석. 모던보이가 남긴 단 하나의 시집, 사슴입니다. 네. 잘 보셨나요? 중간에 그 백석의 시를 흠모해서 단숨에 30편의 시를 필사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죠. 누구였죠? 예, 윤동주 시인이죠. 예, 우리 작년에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 공부했었는데 윤동주 시인 자화상 공부할 때 선생님이 동주 편집해서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때 동주의 그 별 해는 밤이라는 시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오는 프랑시스 잠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운 대상들을 열거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희가 공부할 다음 시간에 공부할 흰 바람벽이 있어에 똑같은 시인이 나옵니다. 그 시인이 백석에게 그리고 윤동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동주와 백석이 동시에 사랑한 시인 바로 프랑시스 잠인데요. 예. 우리가 오늘 공부할 예,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에는 예, 위에 고런 내용이 나옵니다. 좀 이따 할 거라서 그냥 눈으로 여러분 읽어 보세요. 네. 밑에 프랑시스 잼, 노현명, 라이넬 마이레아 릴케가 나와 있는데요. 밑에 보면 윤동주의 별에는 밤에도 또 나옵니다.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윤동주의 별에는 밤은 정확하게
흰 바람벽 있어를 읽고 썼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정도로 윤동주에게 백석이 영향을 많이 미쳤고, 또한 이 프란시스 잠이 사소한 것들 그리고 외롭고 가난한 것들에 관심이 많은 프랑스 시인이었는데요. 그런 그의 시선을 이 두 사람 다 닮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본문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 백석의 시세계만큼이나 꼭 알아봐야 될 백석의 백석의 사랑 본명은 이야기가 백기행으로 있는데요. 1912년 7월 1일 평안북 네. 사실 본문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그리운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백석의 첫사랑이에요. 근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너무 빨리 지나가서 선생님 먼저 얘기하면, 백석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조선일보사에서 근무할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백석을 통영으로 데리고 가요. 허준이라고 하는 친구의 파티에 데리고 가는데, 갔다가 거기서 여인을 한 명 소개해 줘요. 이름이 박경련이에요. 근데 당시 이화고녀죠. 예, 이화여자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주 엘리트 여성이었는데, 사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얼굴은 그렇게 예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눈빛이 살아 있어요. 예, 그 박경련이라는 여인을 소개받고 사랑에 빠집니다. 예, 그래서 란이라고 하면서 그녀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예,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운명에 순응하는 운명이라는 말이 백석의 시에 많이 나오는데, 그 소개시켜 줬던 그 친구가 그 여자를 빼앗아 가는, 그리고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예, 그런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앞에 내용 좀 생략하고요. 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를 손수건으로 싸서 들거나 손등으로 문을 여는 등 결벽증도 심했다고 합니다. 잘생긴 외모만큼 백석은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두 여인과의 연애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백석이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 박경련은 친구 허준의 결혼 축하 회식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녀에게 백석은 난이라는 애칭을 지어줍니다. 박경련은 통영이 고향이었었는데 백석은 통영이라는 제목으로 시 두 편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백석의 또 다른 절친 신현중 또한 박경련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부모에게 백석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1937년 그녀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조선일보를 그만두고 함흥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던 당시 백석은 친구의 배신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시 내가 생각하는 것은에는 당시 백석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두 번째 연을 보면, 그렇건만 나는 하얀 자리 위에서 마른 팔뚝의 새파란 핏대를 바라보며 나는 가난한 아버지를 가진 것과 내가 오래 그려오던 처녀가 시집을 간 것과 그렇게도 살뜰하던 동무가 나를 버린 일을 생각한다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친했던 친구가 배신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가로채간 이 슬픔을 간직하고 사는, 첫사랑의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인데, 요 내용이 내일 우리가 공부할 내용에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을 했습니다. 자야와이라는 더욱 유명합니다. 자야의 원래 이름은 진향으로 자야 역시 백석이 이태백이 시 자야오가를 참고하여 지어준 애칭입니다. 백석이 함흥에 있던 시절 둘은 손님과 기생 관계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는 신현중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박경련을 떠나 보내고 난 후 백석과 자야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하지만 백석의 부모가 기생인 자야를 며느리로 맞을 리 없었습니다. 백석은 부모의 강요로 두 번이나 결혼을 하였는데 두 번 모두 첫날 밤에 도망 나와 자야에게 달려갑니다. 이 시기 백석이 발표한 시가 바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입니다.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도망가자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느낀 자야는 결국 백석을 떠납니다. 자야는 훗날 대한민국 3대 요정 중 하나인 대원각을 세우고 네,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나중에 뭐 서울 쪽으로 대학 가는 친구들 많이 있겠죠. 그리고 뭐 서울을 여행하게 되면 성북동에 꼭 한번 놀러 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성북동에 가면 현재는 길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원래 이 절이 대원각이라고 하는 큰 요정이었고, 바로 백석의 사랑이었던 자야가 주인이었던 요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야도. 그래서 결국 자야는 백석을 평생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도 내고, 나중에 이 큰, 정말 서울 성북동이라고 한다면
엄청 부자들이 사는 동네인데 이 노른자 땅에 엄청나게 큰 요정을 세우고 이 요정을 나중에 누구한테 바치냐면 바로 무소유를 써서 유명한,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법정 스님께 이 절을 헌납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의 마지막 삶의 자취를 보고 싶을 때도 이 길상사를 가면 좋고, 그다음에 백석과 이 자야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가도 좋고, 무엇보다도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들 가을에 한번 가족들과 여행을 가면 여기 꼭 한번 들려봐 주시기를 권합니다. 2011년 내 사랑 백석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일제의 수탈이 심해지고 방응모 등 주변 지식인들이 친일파로 변질하자 백석은 만주로 떠납니다. 백석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조선어로 된 시만 쓸 만큼 애국심이 남달랐습니다. 백석은 잠시 만주국 말단 공무원으로 일했으나 창씨 계명을 강요받자 이를 그만둡니다. 백석은 절필한 채 만주 일대에 은거해 있다가 해방 직후 고향인 정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조만식의 러시아어 통역 비서로 일하게 됩니다. 백석은 함흥에 있던 시절 러시아어를 공부했었습니다. 백석은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문학을 번역하며 근근히 동시와 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962년 나루터를 마지막으로 창작 활동을 그만두게 됩니다. 1959년 그는 양강도 삼수군에 내려가 양을 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1996년 그곳에서 눈을 감습니다. 백석의 시는 월북 시인이라고 외면을 받아오다 1988년 해금 조치 이후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백석은 현재 국어 교과서에서 시가 가장 많이 실린 시인이며 2005년에는 시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시인 1위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2012년에는 평론가가 뽑은 한국 대표 시집 순위 3위에 사슴이 뽑히기도 했습니다. 백석 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 향토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시 소재로 고향, 음식, 민담 등을 자주 사용했으며 평북 방언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일제의 수탈로 말살된 민족 공동체의 회복을 염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소재를 사용한 김소월과 차이점이 있다면 김소월은 시의 형식 또한 전통적 율격을 따랐다면 백석은 마침표를 무시하거나 시각적 이미지 묘사를 강조하는 등 모더니즘적인 형식을 취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백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선생님이 끝부분까지 보여준 이유는, 백석이 결국 어떤 삶을 살았냐면, 북한에서 그 이후로는 시를 많이 쓰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북한에서 86세 삶을 마감했는데, 음 네. 백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참 제가 봤을 때 곱게 늙은 할아버지의 모습인데, 이 젊었을 때의 모습과 이 백석의 모습을 보면서 선생님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외롭고 높고 쓸쓸한이라고 하는 백석의 시에 나오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시인으로서의 이 감수성을 가지고 일제시대에 창씨 개명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던 시인, 그가 북에 남아서 시를 쓰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내일 다음 시간에 공부할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의 가장 귀해하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니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의 시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삶을 마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선생님 가슴 한구석이 좀 굉장히 시리도록 아픈 그런 연민의 감정도 느끼고 있는 시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백석의 시세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영상을 봤고요. 그리고 백석의 사랑 이야기를 잠깐 엿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백석의 시 세계와 사랑 이야기가 녹아든 흰 바람벽이 있어 라고 하는 시를 제대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까 선생님이 작품 하나랑 그 다음에 영화 하나 추천했는데요. 영화 컨택트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의 소설집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백석의 여승이라는 시 한번 찾아봐도 좋을 것 같고, 프랑시스 잠이라는 시인이 어떤 시인인지 추가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딱 25분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지금 끝나지만 여러분은 남은 시간에 선생님이 추천한 것들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다시
흰 바람벽이 있어 본문 학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